한국이 극초음속을 독자 개발했다고요? 망상도 정도껏 하시죠. 나토 분석관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양산에 고전하는 초고난도 기술,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 사거리 3,000km, 서울에서 쏘면 베이징까지 4분, 도쿄까지 7분, 워싱턴까지 30분, 현존하는 미국의 최신 요격 시스템조차 절대 피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하나 완성하는 데만 20년이 걸리고 지구상에서 5나라만 손에 쥔 영역을 한국이 해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11일 뒤 이들의 오만은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미 국방부가 던진 137개의 1급 기밀 데이터, 한국은 이미 연간 120발, 대량 양산에 돌입했다. 나토 30이 개국 최고 전문가들을 단체로 패닉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압도적 방역, 세계의 군사 지도를 뒤집은 그 전율 돋는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콜드웰 박사, 당신은 희망사항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겁니까? 앙투안이 회의실 한복판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럽 방산 전문가, 10년 넘게 같은 복도를 쓰며 점심마다 샌드위치를 나눠 먹던 동료였죠.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네이선 콜드웰, 53세, 미국 국적,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7층 전략 분석실에서 26년째 근무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전담 수석 분석관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첨단연구계획국 다르파에서 10년간 극초음속 무기 연구에 직접 참여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실전 투입했을 때 나토의 긴급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도 접니다. 동료들은 저를 걸어다니는 미사일 백과사전이라고 불렀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중량, 유도 방식이 전부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32개국 대표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날은 제가 2주 동안 밤을 새워 완성한 5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 과장된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끝냈다고요? 말이 됩니까? 스크램제트 엔진 하나 완성하는 데만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연소실 내부 온도가 2000도를 넘기면 일반 금속은 그냥 녹아내려요. 특수 세라믹과 탄소 복합재로 엔진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 소재 기술만 해도 10년 이상 매달려야 하는 초고난도 분야입니다. 거기에 마하 5 이상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점화되는 초음속 연소 램제트까지 전 세계에서 5나라만 보유한 기술이에요. 저는 연단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의 개발 기간은 기술적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습니다. 데이터가 공개된 적도 없고 양산 능력을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과대 포장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토의 전략 수정은 불필요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가슴 속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내 분석이 맞아. 한국이 이걸 해냈을 리가 없어. 26년간 미사일만 파온 내 눈이 틀릴 리 없다고요.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국장 명의의 메일. 거기에 CIA 검증 도장, NSA 확인 마크까지 찍힌 첨부 파일이 137개. 본문은 딱 3줄이었어요. 콜드웰 박사, 귀하의 보고서에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개발은 10년 넘게 추적해온 프로젝트이며 실전 배치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즉각 재검토를 권고합니다. 화면을 보는데 얼굴에서 피가 쭉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요. 제가 가장 믿었던 미국이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요. 그때 앙투안이 제 자리까지 걸어와서 그 말을 한 겁니다. 희망 사항과 현실을 구분하라고요. 독일 출신 클라우스는 더 직설적이었죠. 26년 차 전문가가 편견에 가려서 현실을 못 보다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영국 쪽 사이먼은 아예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날 저녁, 브뤼셀 시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놓고 불도 안 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26년입니다. 26년 동안 저는 이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다르파에서 10년, 나토에서 16년. 전 세계 극초음속 무기의 모든 데이터가 제 손을 거쳐갔어요. 그 경력이, 그 자부심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3세 먹은 남자가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따로 있었어요. 울면서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미국도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했다고 누군가 도와준 거 아닌가? 중국이 뒤에 있는 건 아닌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엔 자존심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틀린 게 보고서 하나가 아니라 제 세계관 전체가 뒤집혀야 할 문제라는 거요. 모든 건 2달 전 1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참패가 있기 훨씬 전 사실 징후는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제 하루를 먼저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침 7시에 나토 본부에 출근합니다. 7층 전략 분석실 제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에스프레소를 2잔 내려요. 그걸 마시면서 전날 밤 들어온 기밀 보고서들을 훑은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 책상엔 모니터가 3대 있어요. 왼쪽엔 러시아 동향, 가운데엔 중국 군사 정보, 오른쪽엔 미국 국방 예산 분석. 이 세 화면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말 그대로요. 점심이면 나토 구내 식당에 내려가서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동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프랑스 출신 앙투아는 유럽 방산 시장을 꿰뚫고 있었고 독일 쪽 클라우스는 전차와 화포 체계가 전공이었어요. 영국에서 온 사이먼은 향이었죠. 점심 대화 주제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뭘 만들고 있다. 중국이 어디까지 왔다. 미국 신형 요격 시스템 예산이 얼마 잡혔다. 이 세 나라밖에 이야기를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국이요. 한국은 대화 소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우리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독일 제품보다 싸니까 그렇겠지. 가성비 선택이야. 그게 끝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녁 6시면 퇴근해서 브뤼셀 시내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에요.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저녁을 때우고 밤늦게까지 군사학술지를 읽다가 잠드는 게 매일의 반복이었죠. 26년 동안요. 변화가 없는 예측 가능한 안전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였어요. 처음엔 작은 숫자 하나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 다음엔 좀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대신 한국산 K 전차를 980대나 주문했다는 겁니다. 독일 것을 안 사고 한국 것을 골랐다고요? 유럽 한복판에서요. 그것도 거의 1000대 가까이. 이어서 중동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대신 한국의 천궁 체계를 선택한 국가가 나타난 겁니다. 미국 무기를 밀어내고 한국 무기가 자리를 꿰찬 거예요. 저는 이 자료들을 넘기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격이 싸서 그런 거야. 성능으로 치면 서방 제품이 당연히 위지. 한국산은 어디까지나 저가형 대안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속마음 깊은 곳에선 뭔가 불편한 게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가격만의 문제일까? 980대를 1000대 가까운 전차를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발주하는 나라가 있을까? 결정적이었던 건 복도에서 스친 대화 한마디였습니다. 클라우스가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이에요. 콜드웰, 한국 미사일 사거리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는 거 알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아예 폐기됐다더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족쇄가 풀린 기술력이 어디까지 질주하는지 저는 이미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미국과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빠져나온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킨잘, 아방가르드, 사르마트, 괴물 같은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제약이 사라지는 순간 기술 개발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나 잘 만드는 나라잖아. 미국 무기 수입해서 쓰는 동맹국이지. 극초음속 같은 초고난도 영역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키고 그날 밤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자꾸 하나의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중대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시했어요. 26년간 쌓아온 확신이 그 경고음보다 더 크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정확히 열하루가 걸렸습니다. 1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불이 셀 겨울 특유의 잿빛 하늘, 뼈를 파고드는 냉기, 나토 본부 정문을 지나 7층 분석실까지 올라가는 익숙한 동선.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 첫 잔을 내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레리 웨스턴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제가 다르파 시절부터 15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예요. 레리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네이선, 오늘 메일함 열어봤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난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아직 안 봤는데 왜? 나토 정보부에서 긴급 건의 하나 내려갔을 거야. 앉아서 봐. 진심이야. 그리고 레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건의야. 한국이요. 레리 입에서 한국이 나오다니. 이 사람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극초음속 전력만 다루는 사람이에요. 한국이 이 사람 레이더에 잡힐 이유가 뭐가 있지?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 맨 위에 빨간색 긴급 표시가 박힌 메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나토 정보융합실. 제목을 읽는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현무 7극 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확인. 최우선 분석 요청. 심장이 한 박자 쉬고 다시 뛴 느낌이었습니다. 극 초음속이라고요? 한국이 실전 배치까지 끝냈다고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성 촬영 사진 12장. 기술 분석 문서 47페이지, 미 국방부 정보국에서 넘어온 교차 검증 자료까지.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첫 번째 위성 사진부터 이상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 인근 군사시설이 찍혀 있었는데 발사대 형태가 제가 지금껏 분류해온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아닙니다. 순항미사일용도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조물이 위성 렌즈에 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충청남도 대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 거대한 지상연소 시험 설비가 들어서 있었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표지판 글씨 스크램제트, 초음속, 연소 램제트 엔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그 기술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5나라만 손에 쥐고 있는 초고난도 엔진이에요. 47페이지. 기술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램제트 지상 연소 시험 성공. 마하 7 비행체 개발 완료. 활강체 기동 검증 완료. 실전 배치 진행 중. 타임라인이 빈틈없이 적혀 있었어요.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단계마다 검증 데이터가 붙어 있었고 미국 측 위성 추적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성능 재원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 사거리 3000km 이상, 종말 단계 불규칙 기동 능력 보유, 연간 생산 가능 수량 100발 이상.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쏘면 베이징까지 9분, 도쿄까지 7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2분. 전술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예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드 체계는 포물선 궤도의 탄도미사일을 잡도록 설계됐고 패트리어트는 일정 고도로 접근하는 순항미사일을 상대합니다. 극초음속 활강체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대기권 상층부에서 물수제비 뜨듯 튕기면서 날아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순간과 실제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격 미사일을 쏘면 이미 표적은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빠져나간 뒤에요.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체계마저 이걸 상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보야. 과장된 정보일 거야. 한국이 이걸 해냈을 리가 없어. 레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그가 받았어요. 레리, 솔직하게 말해. 이 정보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3초쯤 지났을까요? 레리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이선, 우리도 3개월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어. 처음엔 나도 안 믿었거든. 한국이 스크램제트 지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 판단은 실험실 수준이었어. 그런데 1년 반도 안 돼서 비행시험까지 통과하고 실전 배치 단계로 넘어간 거야. 솔직히 우리도 충격이야. 나토에는 오늘 아침에야 공식 공유가 된 거고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레리까지 인정하고 있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미 확인된 정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6년 동안 전 세계 미사일 동향을 추적해온 제가 한국의 극초음속 개발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흔적조차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앙투안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네이선, 한국 건 봤어. 이거 진짜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클라우스가 뒤에서 끼어들었어요. 한국이라고. 미국 기술을 빼돌린 거 아냐? 영국 쪽 사임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뒤에서 밀어준 거겠지. 한국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기술이야.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혼자 힘으로 이걸 해냈을 리가 없다고요. 누군가 도와줬을 거야. 기술을 넘겨받았을 거야. 그런데 보고서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엔진 설계 방식이 미국과 달랐습니다. 러시아식도 아니었어요. 중국이 쓰는 접근법과도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어디서 베낀 흔적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카피본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날 오후 나토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화상으로 접속했고,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에는 20명이 넘는 고위급 분석관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에는 러시아나 중국 안건으로만 열리던 자리예요. 한국 의제로 이 규모의 회의가 열린 건 제 기억에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의제는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입니다. 동북아 전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현무7이 실전 배치된 게 사실이라면 동북아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된 겁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이 안 됩니다. 프랑스 쪽 분석관은 한 발 더 나갔죠. 이건 지역 분쟁용이 아닙니다.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까지 구분해서 15분 안에 타격 가능한 전략 무기예요. 한국은 핵탄두 하나 없이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 수준의 억제력.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었어요. 독일 장성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실제로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북한 억제용이라면 이 정도 사거리와 속도는 과잉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맞물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만 보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도를 펼쳐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쪽엔 군사 굴기를 멈추지 않는 중국, 동쪽엔 재무장 속도를 높이는 일본, 북쪽엔 극동 전력을 증강하는 러시아, 한반도는 세 강대국의 화력 반경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사방이 잠재적 위협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건 과잉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현무7은 그 복합적인 위협 전체를 한꺼번에 상대하기 위한 해답이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분석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슴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제 26년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저는 평생 하나의 신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은 서방에서 출발해 동방으로 흘러간다. 미국이 길을 열고 러시아가 뒤따르고 중국이 모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완성품을 수입해서 쓴다. 이 위계 질서가 제 분석의 뼈대였고 보고서의 전제였고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극초음속을 해냈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 뼈대가 통째로 부러집니다. 26년간 제가 써온 모든 보고서의 전제가 틀렸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반박 보고서를 쓰기로 한 겁니다. 한국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을 붙들어 매려는 발버둥이었죠. 2주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50페이지를 채웠고 논거 3가지를 세웠죠. 스크램제트 엔진 완성에는 최소 20년이 필요한데 한국은 너무 빨랐다. 비행 시험 결과가 공개된 적 없다. 양산 체계를 입증할 데이터가 부족하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 과장된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은 초기 단계로 판단됨. 스크램제트 엔진 신뢰성 미검증. 양산 능력 의문. 나토 전략 수정은 시기상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부끄러운 문서가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32개국 앞에서 발표한 그날,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미 국방부에 137개 첨부 파일이 쏟아졌고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저는 어두운 아파트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26년 경력의 최저점이었어요. 그런데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상하게 한 가지 질문만 또렷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조롱도, 미 국방부의 반박도,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것도 다 한쪽으로 밀려나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한국은 진짜 혼자 힘으로 이걸 해낸 건가? 미국 기술을 빼간 것도 아니고 중국이 뒤를 봐준 것도 아니라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괴물을 만들어낸 거지? 참패로부터 닷새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참패 이후 닷새 동안 저는 사무실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동료들 시선을 피해 점심도 구내 식당 대신 자판기 커피로 때웠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집착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혼자 해냈는지 아닌지 그걸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나토 정보망과 미국 쪽 채널을 뒤져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연구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헤맸어요. 현직은 당연히 접촉이 안 됐고 퇴직자 명단도 쉽게 나오지 않았죠. 포기하려던 참에 민간 방산연구소에 재직 중인 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세진 박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짧게 썼어요. 나토 수석 분석관으로서 한국 극초음속 기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 화상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요. 보내놓고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나토 사람이 갑자기 연락했는데 누가 선뜻 응하겠어요. 그런데 이틀 뒤 회신이 왔습니다. 콜드웰 박사님, 반갑습니다. 기꺼이 대화하겠습니다. 담담한 한 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전형적인 연구자 인상이었죠. 한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극초음속 추진체 개발팀장으로 15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 기술을 미국의 카피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니 무슨 뜻입니까? 한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이 기술을 안 줬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박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 극초음속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고 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번, 이명박 정부 때 또 한 번, 두 번 다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어요. 무기를 팔아먹을 고객으로만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한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착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이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단이라는 비밀 조직이 꾸려졌는데 초기 인원은 고작 37명이었다고 합니다. 연간 예산은 200억 원 수준. 미국이 같은 분야에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푼돈이나 다름없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핵심 부품은요? 스크램제트 엔진 소재라든가 고온 내열 코팅 같은 건 수입하셨을 텐데 한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국산입니다. 전부요? 포항에 있는 중소기업 하나가 탄소 복합재를 만들었고 창원의 또 다른 업체가 세라믹 내열 코팅을 완성했습니다. 유도 제어 시스템은 대전 쪽 벤처기업이 개발했어요.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92%입니다. 92%. 미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부품 상당수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한국이 92%를 자체 생산했다고요?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한 박사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혼자 해야 한다는 전제로 출발했으니까요. 기댈 곳이 없으면 모든 걸 직접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아건 덕분에 한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기술 체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거절이 오히려 완전한 자립을 만든 겁니다. 고립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된 셈이죠. 한 박사와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37명으로 시작해서 이 수준까지 오는데 몇 번이나 실패하셨습니까? 한 박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콜드웰 박사님, 우리가 걸어온 길을 직접 들으시면 카피본이란 말은 절대 못하실 겁니다. 첫 번째 불꽃은 0.5초 만에 꺼졌거든요. 0.5초. 반 초짜리 불꽃에서 마 10까지.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세진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지상 연소 시험을 했을 때 일입니다. 한 박사가 화면 너머로 말을 꺼냈어요. 스크램제트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하 5조건에서 점화에 성공한 거예요. 연구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요, 0.5초 만에 꺼졌습니다. 0.5초.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한국 극초음속 기술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박사는 그날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더군요. 마하 5에서 점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니까요. 꺼진 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였어요. 2년 뒤 첫 비행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발사대에서 비행체가 솟아올랐어요. 엔진이 점화됐고 3초 동안 버텼습니다. 첫 시험보다 6배나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연소실 내부 압력을 구조물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3초 만에 엔진이 정지했어요. 그 다음 해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엔진이 작동했어요. 비행체가 마하 6까지 가속됐습니다. 문제는 엔진이 아니라 기체였죠. 마하 6 속도에서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이 섭씨 1800도를 넘겼고 알루미늄 외피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체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시험장 모니터로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몇 년을 매달린 결과물이 불덩이가 돼서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여기서 포기하는 게 보통이죠. 예산도 빠듯하고 인원도 모자라고 3번 연속 실패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진은 됐다. 문제는 열이다. 열을 잡자. 포항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직원 수백 명도 안 되는 소재 전문 회사였어요. 이 회사에 섭씨 2000도를 버텨낼 탄소 복합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재를요. 그 회사가 몇 번 만에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83번째였습니다. 82번의 시제품이 전부 실패했어요. 녹았고, 갈라졌고, 벗겨졌고, 부서졌습니다. 82번을 실패하고도 83번째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섭씨 2000도를 견디는 탄소 복합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창원의 또 다른 중소기업은 세라믹 내열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두 기술이 합쳐지면서 마하 5의 벽이 뚫렸어요. 비행시험에서 엔진이 12초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도 초기 극초음속 시험에서 5초를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한국은 12초를 찍은 겁니다. 그 뒤로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마하 7 달성, 엔진 연소 시간 23초, 그리고 활강체 기동 시험 성공. 마하 8로 비행하면서 좌우 15도씩 궤적을 틀어버리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한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한국 방산 업체들의 특허 출원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실 설계 관련 특허 47건, 전부 한국 기업명이었어요. 탄소 복합재 내열 코팅 특허 62건, 역시 국내 출원이었습니다. 종말 유도 알고리즘 관련 38건까지 147건의 핵심 특허가 하나도 빠짐없이 한국인 연구진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카피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이었어요. 제가 26년간 절대 진리처럼 믿어왔던 기술의 위계 질서, 서방이 개척하고 나머지는 따라간다는 그 공식이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외부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해낸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걸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이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대문짝만 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과대 포장된 프로토타입에 불과. 기사 내용은 노골적이었죠. 한국이 주장하는 현무칠은 실험실 수준의 시제품일 뿐이다. 양산 능력도 없고 신뢰성 검증도 안 됐다. 한국 정부의 허풍에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타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분석가의 인터뷰를 실었어요. 현무칠은 선전용 무기다. 우리의 킨잘이나 아반가르드와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는 건 당연한 전략이니까요. 문제는 나토 내부였어요. 분위기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전략회의에서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이야기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사이먼도 거들었죠. 한국이 시제품 몇 발 쏜 걸 실전 배치라고 포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나토가 다시 의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렸어요. 2달 전에는 한국을 깎아내리다 망신당했고 이제는 한국이 해냈다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번엔 중국과 러시아까지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또 틀리면 이번엔 진짜 끝입니다. 26년 경력이고 뭐고 다 날아가요. 반대로 제가 맞다면 나토 32개국 전체를 설득해야 하는데 손에 쥔 카드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빠진 퍼즐 조각은 양산 능력이었어요. 실험실에서 한두 발 만드는 것과 공장 라인에서 연간 수십 발을 찍어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미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에 아직 고전하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불안정하고 단가가 천문학적이라서요. 그날 밤 한세진 박사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사님, 양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토 전체가 회의론에 빠져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기술을 시제품 수준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을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보내놓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초조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요청을 한 건 아닌가? 아무리 퇴직했어도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인한테 넘기는 건 위험할 테니까요. 48시간이 지난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메일함을 여는데 한 박사의 회신이 떠 있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콜드웰 박사님, 보내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첨부 파일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27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생산 현황 데이터였어요. 스크램제트 엔진 조립 라인 3개가 불가동 중이었고 월간 생산량이 12기로 찍혀 있었습니다. 연간 환산 144기. 두 번째 파일. 대전 소재 방산 업체의 유도 시스템 생산 기록. 월 18세트. 연간 216세트. 세 번째 파일. 진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시설의 내열탄두. 제작 현황. 월 14개. 연간 168개. 위성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세 공장 모두 야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3교대 근무자들의 차량이 빼곡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가동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한 박사의 메시지가 본문 맨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현무 7 핵심 부품 연간 생산 능력은 최소 120발입니다. 풀가동하면 150발까지 가능합니다. 미국이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에 고전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대량 양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중국이 뭐라 하든 러시아가 뭐라 하든 이게 사실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실전 무기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잡은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 규모를 한국은 이미 달성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경력이 끝나든 말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커피를 21잔 마셨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씩만 잤어요. 꼬박 3일을 키보드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게임 체인저의 탄생. 서방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본 분석관은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현무 7에 대한 기존 평가를 전면 철회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회의실에 섰습니다. 3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2시 나토 본부 대회의실이 다시 열렸습니다. 2달 전 제가 망신을 당한 바로 그 방이었어요. 같은 긴 테이블, 같은 화상 스크린, 같은 32개국 국기가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그때는 자신감에 차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손에 쥔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5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32개국 대표들이 화상으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은 콜드웰 박사의 긴급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재평가 결과라고 하니 경청해 주십시오. 연단까지 걸어가는 15걸음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2달 전 이 자리에서 조롱을 받았던 기억이 발목을 잡았어요. 앙투안이 던졌던 말, 클라우스의 차가운 시선, 사이먼이 고개를 돌려버린 장면이 전부 떠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회의장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50개가 넘는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들 궁금했을 겁니다. 2달 전에 한국을 깎아내렸던 사람이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몇몇 대표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무7은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실전 배치가 완료된 전략 무기입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10수년에 걸친 개발 타임라인을 보여주며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묵묵히 준비해온 프로젝트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핵심 기술 국산화율 92%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것이 어느 나라의 복제품도 아닌 한국 고유의 창작물임을 입증했어요. 공장별 생산 데이터를 공개하며 연간 120발 이상 양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사거리 3000km, 최고 속도 마하 10점, 종말 단계 불규칙 기동, 서울 기준으로 베이징까지 9분, 도쿄까지 7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2분입니다. 현존하는 사드, 패트리어트, 미국의 차세대 요격 체계까지 전부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핵탄두 한 발 없이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마쳤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5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틀렸나? 또 망신당하는 건가? 심장이 귀에서 뛸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미 국방부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드웰 박사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우리 국방부도 독자 검증을 완료했으며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극초음속 강국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유럽 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클라우스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네이선, 자네가 옳았어. 용기 있는 분석이었네. 2달 전 편견에 눈이 멀었다고 쏘아붙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앙투안도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이먼은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도에서 눈도 안 마주치던 그 사이먼이요. 저는 연단 위에 선 채로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2달 전에도 울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이날의 눈물은 달랐어요. 5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편견과 정면으로 싸워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저를 가두고 있던 벽을 제 손으로 부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 회의실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유럽 전역에 충격파가 번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폴란드였어요. 나토 발표 사흘 만에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현무 시리즈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무7 공동 생산 가능성도 협의 중이다. 이미 K 전차를 980대나 주문한 나라가 이번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손을 뻗은 겁니다. 이틀 뒤엔 루마니아가 한국과 극초음속 기술 협력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했어요. 핀란드는 더 빨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한국 국방부와 회담을 가졌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특집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극초음속 시대. 한국이 유럽을 지킬 수 있을까? 기사 첫 줄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유럽은 미국산 무기에 기대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났다. 대한민국이다. 저는 CNN과 BBC 인터뷰 요청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CNN 앵커가 물었어요. 콜드웰 박사님, 한국 미사일이 정말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꿨다고 보십니까?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 극초음속 강국이 됐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개발한 게 아닙니다.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올라섰다는 선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폄하하고 있는데요.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진짜 위협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금세 드러났어요.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내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 겉으로는 경고였지만 실은 긴장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죠. 일본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선언했어요. 일본도 독자,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 한국의 현무7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불을 붙인 겁니다. 경제 쪽 파급력은 군사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방산주가 일제히 폭등했어요. 한 달 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38% 올랐고 LI지넥스원은 42% 뛰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시가총액이 불과 4주 만에 15조 원 불어난 거예요.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까지 호황을 맞았습니다. 83번 실패 끝에 탄소 복합재를 완성한 포항의 그 회사는 직원을 120명에서 380명으로 3배 넘게 늘렸어요. 창원의 세라믹 코팅 업체는 공장을 3배로 확장했고, 대전의 유도 시스템 벤처는 나스닥 상장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이 한국 GDP 성장률에 0.8%포인트를 기여했다는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 수출 효자 산업으로 올라선 겁니다.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서울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극초음속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는데 계약 규모만 8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6월엔 호주가 한국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왔고 7월엔 캐나다가 북극 방어 협력 협정을 들고 왔습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8월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과 나란히 선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극초음속 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양국의 역량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미국에 함께 연구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합니다. 그 미국이 이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찾아온 겁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고객 취급하던 나라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을 저는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물줄기가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그 한마디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오래 기억할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네이선 콜드웰이 아닙니다. 나토에서 한국 전략 무기 전담 수석 분석관이라는 새 직책을 맡았어요. 유럽 각국 정부의 한국 방위산업 협력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국방부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죠. 강연 제목은 늘 같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우는 기술 자립의 교훈. 아이러니하죠. 26년간 한국을 깔보던 사람이 이제 한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매달 서울을 찾아가 한국 연구진들과 만납니다. 그들의 개발 방식, 실패를 다루는 태도, 후배를 키우는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83번 실패하고 84번째 탄소 복합재를 완성한 포항의 그 개발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84번째 됐으니까 앞에 83번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1년에 200일을 연구소에서 먹고 잔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라게 하려고요.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한세진 박사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윗세대를 보세요. 전쟁 폐허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신을 잇는 것뿐입니다. 이 말들을 듣는 순간 제가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제 머릿속을 26년간 지배한 공식이 있었어요. 기술은 서방에서 동방으로 흐른다. 미국이 열고 유럽이 따르고 나머지는 줍는다. 이 오만한 도식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틀렸습니다. 기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땀과 집념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돈만으론 안 됩니다. 시설만으론 부족해요. 꺼져도 다시 불을 붙이는 집요함. 82번 무너져도 83번째 일어서는 근성. 가족을 떠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불평 대신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 이게 기술을 만드는 진짜 원료입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1인당 국민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어요. 미국이 무상으로 건넨 소총으로 군대를 꾸렸고 전차도 비행기도 전부 원조품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 나라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생님이라 부르고 유럽이 줄을 서고 중동 왕세자가 직접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건 땅바닥에서 손톱이 깨지도록 파올린 겁니다. 0.5초짜리 불꽃에서 시작해서 83번 실패하고 1개의 증거를 쌓아 올려서 32개국을 설득해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위험한 벽입니다. 저는 26년간 전문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제 편견을 학문이라고 포장했어요. 아시아 국가는 서방을 모방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분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내려놓고 데이터만 봤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였어요. 진짜 전문가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입니다. 가짜 전문가는 편견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26년 동안 가짜였고 한국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능성을 편견으로 덮어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변에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무시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한국은 아무도 안 봐줄 때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눈을 떴을 때 이미 거기 서 있었어요. 호라 자부하던 전문가의 눈을 뜨게 한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83번 실패하고도 84번째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봐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땀방울이 언젠가 세상을 뒤집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83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